자,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목요일에 정부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문턱을 확 낮췄죠. 지은 지 30년이 넘었어도 30년을 넘기면 주거 환경이 열악하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췄고요. 주차 대수나 층간소음 같은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는 높였습니다. 설비 노후도 비중을 조정해서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한 151만 가구가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서울만 따져도 30만 가구 이상이 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마 노원구, 양천구 쪽이 수혜단지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일기 신도시도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영향이 어느 정도 될지 홍 교수님, 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겠지만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1년 만에 결정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6, 7년, 뭐 10년도 가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이제 재건축 사업을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저는 시의적절하게 했다고 봐요. 예. 이전 정부가 이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게 리모델링이거든요. 예. 리모델링은 단지를 옮길 수가 없고 뼈대를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를 파서 주차장 연결하는 것도 공법상 쉽지 않고 비용은 또 오히려 재건축과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이렇게 재건축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단지 서울에 있는 단지들 389개 단지가 여기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30년 넘은 게. 재건축은 이제 모두 헐고 단지 환경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주거 환경성이 좋아집니다. 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바로 물리적인 노후화나 기능적인 노후화나 경제적인 노후화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리모델링 단지가 아마 이렇게 손해될 가능성도 있고요. 리모델링 단지는 단지를 환경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정부의 구조 안전성을 규제 완화한 것은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수혜 단지가 14단지까지 있는 목동 예. 약 한 2만 8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소규모 단지들도 아마 좀 발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나. 안전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조합 인가를 받거나 또는 뭐 사업 승인 또 건축 허가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도 이번 정부 끝나기 전에는 뭐 입주는 어렵고요. 사업은 추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영향은 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김 소장님 실제로 어떨까요? 네, 실제로 이 구조 안전성 비중 점수 자체도 낮아진 데다가 정밀 안전 진단 의무가 사실상 폐지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과에 지자체와의 검토를 거치면 안전 진단 확정으로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초기 단계 진행하는 사업장들에게는 확실히 속도감을 좀 높일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양천구 목동 아파트 지구라던가 뭐 노원 등 이제 초기 재건축을 막 시도하고 있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 혹은 뭐 그 단계에서 중간에 정체돼 있는 사업장들도 달라진 제도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통과하는 사업장들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서도 후선의 사업 단계들이 워낙 긴 사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뭐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즉시적인 가격이나 거래 영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한강변의 35층 인류 규제도 걷어낸 상황이고 뭐 신속 통합이라던가 이렇게 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서 뭐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 소식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좀 재건축 추진을 해서 새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교수님,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 규제는 계속 풀고 있잖아요. 네네.
방향성은 맞습니까? 어떻게 재건축은 보세요? 뭐 규제 완화는 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억을 더듬으시면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이제 풀었었잖아요. 예. 노무현 때 묶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풀 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푼 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 안전성을 40%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 주거 환경을 40%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통과해요. 그 당시는 90%가 통과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정부가 아시겠지만 한 번에 안전진단 지금 뭐 수백 개 단지가 나왔는데 그걸 동시에 뭐 간다 그러면 한 시점에서 다 같이 부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환 개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동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 이거 좋습니다. 호재고 예.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되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추진위부터 해서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15년 이상 걸린다는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예. 이제 이미 들어간 목동 지역은 좀 먼저 들어간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묶어줘야 그 다음에 안전진단이면 순서를 갈 수 있는 그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 네. 지금 목동 다른 지역은 다른 단지들하고 또 상계동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시청자들한테 혹시 너무 지금 이 호재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달라붙을 상황이 아니다. 네. 충분히 기다리시고 정부에서 이제 순환개발이라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안전진단 거치기 쉬운 단지가 그 다음에 추진위를 가고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뒤에 있는 단지들은 투자라든지 이런 개념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접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그 좀 얘기를 넓혀 볼까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뭐 규제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를 하고 있고 공공주택 50만 호 그 공급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힘들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광 교수님?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규제 완화는 가격이 하락할 때 규제 완화를 해야 됩니다. 네,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 버리거든요. 네. 호재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는 뭐 시적절하게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가격이 하락할 때 가장 문제는 중산층이야 서민층이거든요. 또 특히 이제 청년층인데 이 서민층과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도 사실 이건 뭐 경기에 관계없이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께서 부동산 시장을 어느 장관보다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 공급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 청년주택 50만 가구도 이번에 또 바뀐 게 뭐가 있냐면요. 1인 청년도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시점이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도 해야 되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서민을 위해서는 계속 임대주택도 늘려야 되고요. 규제 완화는 뭐 이거 말고도 또 한 번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여야가 지금 부딪혀서 결정을 못 내리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규제 완화가 지역 규제 완화를 2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경기도의 하남시라든지 또는 뭐 성남 수정구 분당구나 과천 광명시는 현재 투기관리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빼놓고 다 풀었거든요. 예. 이것도 아마 조만간 일부 더 해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 정책 규제 완화가 돼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책을 시행하면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전례를 보면 급등할 때 집값 잡으려고 정책 냈다가 떨어지면 또 그 정책 때문에 더 많이 떨어져 버리고 네. 또 이걸 좀 풀려고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진폭을 키우고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샤워실의 바보라 그러잖아요. 네.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온수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가장 어려운 게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판단하는 것도 지역별로 물건별로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을 내놓기도 어렵지만은 사실은 시장 환경에 따라서 규제할 땐 규제하고 또 완화할 땐 완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심정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누구도 또 매수세에 나서지 않거든요. 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또 오른다 그러면
이 가수요가 또 생겨서 또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지금까지는 이 그 경착륙을 염려해 둬서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겠나. 네, 첫 번째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시장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주거를 보듬어야 되겠다는 거. 이 두 가지 축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빠르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시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때문에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젊은이들한테 제가 많이 시장에서 만나보는데요. 다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빚내서 우리한테 넘기는 거야? 이 집을 이 비싼 집값을 우리한테 받으라고 젊은이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부가 지금 파월 미국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하고 물가 잡히면 네. 그때 집 사는 게 좋겠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젊은이들이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반대로 가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빠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을 받고 나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 왔을 때 정부가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지 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도. 아직 주택 가격이 확실히 조정이 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분위기는 예. 막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 수치를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게 전국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고 반값 아파트가 나오지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 14% 올랐는데요. 올해 지금 누계가 지금 1% 2% 3%밖에 안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한국 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어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16% 올랐는데 마이너스 6%고요. 평균으로 하면 서울은 7% 올랐는데 지금 5.2% 정도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그러면 오른 것보다는 훨씬 덜 빠졌다. 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음에도 시장이 못 살아나거나 유지를 못하고 내려가면 역효과가 납니다. 왜? 예. 그렇잖아도 이제 정상적인 조정된 가격이 되면 살 준비를 했던 사람조차 이거 뭐지? 규제 완화를 했는데도 더 내려가?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애들도 안 사? 예. 이게 잘못돼서 역효과가 나오면 근데 그 와중에 또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번 달에 한다잖아요. 12월에. 예. 그럼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는요. 일반 다주택자 투자라고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 임대주택법이 1984년에 나왔거든요. 수출 산업할 때 기업들이 주택을 지을 돈이 없고 직원들이 있으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에서 밀어줘가지고 사원주택을 임대주택법을 만들어서 주택기금으로 도와준 겁니다. 우리 주택복권 사가지고 이 기금들 다 모아가지고 국민들이 같이 해서 밀어준 거예요. 예. 그게 왜 이렇게 변질됐냐. 이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IMF가 터질 때 미분양이 나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니까 자산가들한테 이 부탁을 한 겁니다. 기회를 주고. 예. 자산가들한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주택가격이 오를 테니 신호를 준 거예요. 당신들이 좀 투자해라. 그럼 건설사가 살아나고 경제가 도움이 되니 그 대신에 세제 혜택도 주고 양도세도 감면해 주겠다. 예. 좋죠. 공익적이고 그분들도 좋고 나라도 살아나고 건설사 살아나고 다 좋아요. 그 이익이 국민한테 골고루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형태는 왜 이렇게 잘못됐냐. 박근혜 정부 때 매입임대 사업자들을 확대를 했어요. 1가구, MB 때부터 시작해서 1가구도 집을 하나 사면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받고 양도 투자라는 얘기죠. 네. 그럼 정상적인 시장에서 그거를 독려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변질돼요. 그리고 투기 붐이 일었고 실제로 갭투자 붐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 정부가 12월에 임대사업자들을 개편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겁이 납니다. 왜? 이게 잘못되면 시장이 정말 엉클어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건 좋겠죠. 임대사업자들을 던질 때 원래 취지대로 지금 미분양 나고 건설사 있고 PF 문제가 있는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저도 찬성을 해요. 예. 이익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공익적인 요소가. 그런데 이게 기존 주택 시장에도 그걸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박근혜 때도 욕먹고 문재인 때도 욕먹었던 과도한 혜택으로 물건이 잠기고 네. 거래량이 없고 그러면 조금 낮아진 집값을 다 해서 매집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의 어떤 그걸 좀 부추기는 네. 이런 대책이 이번에 나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제도 푸는데 뭐 미분양 현장 아니면 또 이런 건 좋겠죠. 10년이나 15년 장기 임대를 한다. 그거는 사실 공익적인 부분이 있죠. 왜? 네. 전세 가격의 폭등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5가구 이상 이런 어떤 기본 전제 조건 하에서
풀어주는 건 저도 찬성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한 가구만 해도 임대사업자가 돼서 혜택이 되고 네. 아무데나 하고 이런 형태로 풀어주면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어떤 정책이 되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정부에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규제 완화책을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을 놓고도 보니까 정부에서는 공공 분양주택 공급 쪽에 힘을 실는 것 같고 야당은 공공 임대주택에 주력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계청이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29세 이하 가구 빚이 1년 전보다 4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 끼고 집을 산 가구가 많아서 20대 부채가 크게 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영끌 비투족 얘기겠죠. 집값도 이분들이 산 아파트가 아마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소장님 어떻게 조언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가격이 좀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젊은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새로 구매를 하신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전월세나 뭐 이런 임차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약간의 손실을 감내하면서 처분에 내놓기도 하는 상황인데 네. 요즘 워낙 거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처분을 해서 뭐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 사실은 이제 뭐 안심전환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좀 고정금리형으로 좀 네. 전환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상품 정도가 나왔고 이번에 이제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통합론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가격 한 9억 원 정도까지는 전환 대출을 하실 수 있게 뭐 이런 정도 지원이 나왔는데 그걸로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금리가 계속 이제 변동금리 쓰신 분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동금리 쓰는 사람이 한 80% 된다면서요? 네, 저희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변동금리 변동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제 고정금리 선택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있으신 네.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변동금리가 많은 상황인데 뭐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이들이 투자를 개인회사 결정한 것을 뭐 탕감이나 경감을 해줄 수 있지는 없다. 그럴 그렇죠. 수는 그것도 없다. 이제 뭐를 해줘 들어갈 예, 수 그런 있으니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사실 좀 어렵겠지만 뭐 기존의 분할 상환이나 이런 방법에서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분들한테 뭐 이자만 일단 낼 수 있도록 체증식으로 좀 전환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좀 저금리에 지원하는 재정금리 대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정 확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 일단 이미 지금 진행이 파는 되고 거는 좀 이르다고 보세요. 이미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이미 이제 낮은 금액대역의 전환 대출 진행이 됐었고 생각보다 좀 저조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네. 금액을 좀 올려서 일반 대출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무조건 탕감해 준다기보다는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해 주는 게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상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정도는 저희가 선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권 교수님, 이런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부동산은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 우리 서민들 뭐 집 하나 있거나 혹은 지금 전세 월세 살고 계신 분들 어떻게 좀 부동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김기정 의원이 얘기한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네. 지금 연끌족이나 갭 투자분들이 지금 고민에 이제 빠졌잖아요. 지금 대출 금리의 상단이 7%가 넘어섰습니다. 네. 곧 8%가 될 텐데 예를 들어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액이 연 상환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8%가 되면 3,200 정도 올라가서 300만 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빚을 정부가 갚아줄 수는 없지만 이자 유예 제도라든지 이자 원금 유예 제도가 있어요. 예. 지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 원금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갚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건 아까 우리 김기정 얘기대로 의원 얘기대로 이자만 갖고 원금은 나중에 밀어주는 거치식 대출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 아까 한문도 교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만 구성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 2020년도 7월 10일 날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임대주택 제도를 대폭 개선했죠.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4년, 8년 임대주택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아마 정부가 내놓을 임대주택 제도 중에는 가수요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게 되면 10년 이상 임대를 놔야 됩니다. 지난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였습니다. 예. 이 당시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를 줬어요. 예. 이게 2012년도 9월 22일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을 떠는 게 아마 정부가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사후적 대책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당장은 주택 구매에 나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수요자 중에서 꼭 집을 구입해야 될 사람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주택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런 시장을 좀 노려보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기수로 남아서 좀 이전 수요 같은 경우는 한 2, 3년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무주택자분들한테 할까요? 일주택자. 네, 둘 다. 일단 뭐 영끌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일단 사실 비트코인이나 주식하시는 분이 더 어렵잖아요. 영끌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분에 대해서는 뭐랄 해줘야 되라는 큰 벽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시고 다만 이건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그 영끌하신 분들의 어떤 성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냥 이런 옵션을 던져가지고 예를 들면 15년, 20년 전매 금지. 만약에 그 안에 팔면은 정부가 회수하든지 공익적으로 회수하고 지원하는 방안은 될 것 같아요. 네. 투기 요소가 없다라는 걸 네, 지원하고 일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땐 무조건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는 네. 기다리시는 게 좀 합리적인 시장 대처 방안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일요일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계청 조사 결과 자산 상위 20% 하위 20% 격차가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빚은 평균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3월 기준이니까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을 겁니다. 내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양극화, 가계부채, 정부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ust want